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긴 이탈리아 남부 지역의 풀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캠핑 여행 중에 어제 여기 도착을 했어요. 어제 이 풀리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중요한 그런 지역에 올리브 농장이 지금 왔는데, 오스투니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오스투니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제일 또 오래되고 역사가 깊은 올리브 농장이 왔습니다. 이름은 안티카 마세리아 브랑카티 라고 불리는 지역에 지금 와 있는데, 이 지역은 대부분 다 올리브 농장으로 이제 주 수입을 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지금 보면 이 뒤에 보여지는 여기가 다 올리브의 나무들이 이렇게 울창하게 펼쳐져 있어요. 네. 너무 아름답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올리브 나무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보셨다 하고, 또 여러분들은, 또 우리 파밀리아님들은 또 여기 저기 수많은 나라들 또 많이 다니셨고, 또 이스라엘에서 보신 분들도 있고, 또 터키에서 만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또 이탈리아가 이 남부 지역 말고도 또 중부 지역도 또 가장 유명한데, 그런 중부 지역에서 만났던 분들도 있는데, 그런 올리브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곳은 좀 더 다른 곳입니다. 일단 이곳의 입구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입구도 전원주택의 느낌으로 쭉 하고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이쪽에 보면 마세리아 브랑카티라고 여기 농장이 되어 있는데, 마세리아는 보통 이런 농장을 운영하는 데를 마세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레몬 농장도 마세리아, 또 여기도 올리브 농장도 마세리아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르코 나투랄레, 레지오날레 이쪽 지역 쪽에서 자연공원이라고 이름이 불려질 만큼 정말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또레 깐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칸나이, 예전에는 로마 시대 때는 칸나이라고 불렀던 이제 칸나이, 그 다음에 산 레오나르도라는 이 지역, 그래서 또레 칸나이 지역부터 바로 레오나르도, 산 레오나르도 지역 있는 데까지가 바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라고 또 써 있네요. 입구를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영화, 넷플릭스 영화 있죠? 소피아 로렌, 이탈리아에 나온 최고의 이제 여성 배우인 소피아 로렌의 바로 주연 영화 중에 자기 앞의 생이라고 불리는 영화가 작년에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 선보였는데, 그 공간 안에서 또 촬영됐던 공간으로도 또 이 장소가 유명합니다. 지금 이 수많은 올리브 나무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올리브 평수를 제가 이제 물어봤었을 때, 여기 농장주 아저씨, 이름이 코라도라는 아저씨인데, 이 농장주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영토의 크기가 30헥타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1헥타르가 보통 여러분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하나를 지을 수 있는 크기거든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을 하나를 지을 수 있는 크기가 바로 1헥타르인데, 30헥타르라고 한다면 그 부지 자체가 곧 30개 정도의 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 부지에다가 거의 99% 지금 보다시피 올리브 나무만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바람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올리브가 바람에 흩날리는 게 너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데, 올리브 나무는 그 나뭇잎이 앞면과 뒷면의 색깔이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앞면은 짙은 녹색을 띠고 있고요, 뒤에는 약간 연두색인데 좀 밝은 연두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햇볕을 받으면 마치 그게 반짝반짝 빛을 받습니다. 그래서 햇볕 받고 이렇게 바람이 막 불게 되면요, 위에가 반짝반짝 빛나서 꼭대기 부분 보이시죠? 반짝반짝 빛나는 거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올리브나무, 제가 이제 이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의 제일 오래된 올리브나무가 바로 이 농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 올리브나무도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텐데 무려 3000년 세월에 이르르는 올리브나무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 우리 파밀리아분들 로마 역사 많이들 또 공부하시고 또 알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로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로마의 역사가 기원전 753년에 처음으로 로물루스가 이 로마를 건국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기원전 753년, 그러니까 대략 한 2800년 조금 안 되는 그 시기에 로마가 테베레강 유역에서 로마라고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태동을 하게 됐는데, 근데 여기 있는 이 공간, 네, 3000년 정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로마의 태동보다 더 먼저 이곳에 올리브나무가 자연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네, 이탈리아의 바로 중부지방인 현재 로마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뒤늦게 나라가 이제 건국되고 막 이랬었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로마인들보다 훨씬 더 이 남부 이탈리아 반도 밑에 살고 있었던 남부의 소수 민족들이 처음으로 이곳에 올리브나무를 바로 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 남부에 이제 올리브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었는데, 물론 이 농장에 있는 올리브나무가 제일 오래됐다고 하지만 그 나무 한 그루만 있었던 건 아니었겠죠. 이 지역 자체,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이렇게 말 탈 때 신는 장화 모양의 신발을 신잖아요. 근데 그 장화 모양의 신발을 신을 때 말 뒷굽 정도에 바로 위치하고 있는 데가, 말 탈 때 장화 신발의 뒷굽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이곳 풀리아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풀리아 지역의 이 뒷굽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이탈리아에서 로마보다 먼저 이 올리브나무가 더 먼저 심어지고 재배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그 올리브나무가 바로 이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네. 자, 여기 위치적으로 본다면 뭐 저기를 몇 번 제가 안내를 드리긴 했었었는데 천천히 앵글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쪽 측면에서 여기서 대략 차로 한 20분 정도 가게 되면 바로 바다가 나와요. 그 바다가 이탈리아 동해에 해당하는 아드리안 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탈리아 반도의 아드리안 해, 네, 삼면의 바다 중에서 동쪽 바다, 그 바다를 건너가면 나오는 지역이, 네, 그리스나 터키, 그리고 현재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여행으로 가고자 하는 크로아티아라는 지역이 이탈리아의 바로 아드리아해를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로마 시대 때에는요, 브린디시라고 불리는 지역, 과거에는 이제 브린디지움이라고 불렸던 지역인데, 그 브린디시라고 불렸던 그 지역이 로마인들이 그리스를 갈 때, 이집트를 갈 때, 네, 다른 지중해권들의 나라를 갈 때 출발했던 거대한 항구 도시가 바로 브린디지움이라고 했었어요. 물론 여기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리라고 불리는 또 다른 풀리아 지역에 또 가장 중심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 바리 지역에 과거 로마 시대 때는 마리움이라고 불렸고, 네, 브린디지움이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바리 쪽에서 대부분 그리스로 가는 배들, 크로아티아로 출발하는 배들이 지금은 바리에서 가장 큰 항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바리는, 네, 공항도 있습니다. 네, 유럽권 내에 다니는, 네, 국제공항이라고 하지만 이제 유럽권 항공편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공항도 있는 데가 바리라는 곳인데, 그 바리보다 로마 시대 때는 브린디지움이라는 곳에서 보통 큰 배들이 많이 출항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리스와 또 바로 그리스 그쪽에 있었던 수많은 도시국가들과 제일 많이 무역적으로 교류를 했었던 지역 자체가 바로 이 풀리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네, 배를 타고 오면 가장 쉽게 올 수 있으니까. 네. 자, 요거는, 네, 꽃 없이 열매가 핀다라고 불려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죠. 무화과 나무. 네. 무화과 열매가 익으면 너무 맛있어요. 네. 이탈리아에서는 피기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네,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조각들 이렇게 보게 되면 한때 그 조각에 성기 노출이 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금했던 시기에 대부분의 이제 그 그리스 조각이나 로마 시대의 조각들이 성기 노출을, 남성 같은 경우에 이제 신체 노출을 하잖아요. 물론 조각이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 외설적이다라는 이유로 성기를 가려야 되는 그 시기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교황
명에 의해서 그 당시 그 성기에 바로 남성기나 이런 성기를 가릴 때 제일 많이 또 조각을 해서 덧붙였던 나뭇잎이 이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네. 아마 신체를 가리기에 가장 좋은 형태의 잎사귀처럼 생겨서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 이렇게 생겼죠. 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천천히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페로렌 영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자기 앞에 생이라는 영화에서 여기가 뭐 다른 곳으로 나왔던 게 아니고 소페로렌이 네, 극중 약간 치매를 가지고 있는 할머니로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한 흑인 남자 아이를 처음에는 이제 막 실화를 하다가 나중에 그 아이를 바로 보호자로 이제 자청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극중에서 한 의사가 그 아이를 다짜고짜 바로 보육원도 아닌데 이 소페로렌에게 맡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 다 상처받은 그 어린아이와 소페로렌이 서로 보다듬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로 이제 지켜주는 그런 든든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소페로렌이 여기 돌담에 앉아가지고 잠시 정신을 잃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이곳에 식사를 하러 왔다가 그래서 이 돌담에 앉아가지고 정신이 살짝 놓게 되는 그 장면이 또 촬영됐던 곳이 바로 여기에요. 그 영화에서는 하늘에 드론을 딱 찍어서 이 공간을 보여주는데, 정말 여러분들 여기는 하늘에서 내려다봐야 이 올리브가 얼마나 또 멋있는지를 또 만날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도 좋고 가까이 와서 보는 것도 좋은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멋있어요. 네. 자, 오늘 이 영상은 이 얘기는 이제 올리브에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리브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얼마 몇 해 전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지중해 식단 그라고 해서 되게 건강식, 자연식, 그래서 지중해 사람들이 다른 서구권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오래 산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 뭐 터키,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그리고 뭐 이탈리아, 스페인 이 지역에 유독 지중해 식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포르투갈 포함해서. 물론 뭐 프랑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지역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음식을 먹길래 건강한가. 그래서 요즘 들어서 한국에서도 건강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그들의 음식에 대해서 좀 더, 그리고 우리 파밀리아 분들도 정말 이 이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집에서도 이탈리아 음식을 많이들 요리해서 드시기도 하고, 또 이탈리아, 예전에는 이탈리아 식당들이 그럴까요? 뭐 약간 서구권에서 미국권에서 먼저 넘어오다 보니까 음식 자체가 대부분 미국화되어 있는 이탈리아 음식, 그러니까 약간의 변형된 음식으로 넘어와서 그런 음식이 이탈리아 음식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뭐 까르보나라가 크림 파스타, 크림 스파게티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피자도 그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름에 그냥 덕지덕지 해가지고 먹는 두툼하고 토핑 맛으로 먹는 피자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었었고, 그리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알고 있었다가, 지금은 이탈리아 음식이 좀 더 이탈리아를 유학했던 사람들, 이탈리아 음식에 대해서 좀 더 공부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이탈리아 음식 식당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이탈리아 음식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음식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 안녕 이도. 오빠랑 엄마는 어디 갔죠? 오빠랑 엄마? 아빠 못 봤는데? 어디일 거야? 어디 갔을까? 없어? 없죠. 이도 인사해 주세요. 네. 올리브 나무랑 올리브 나무 구경 갔대? 아니. 그러면 일단 내가 너무 짜증내줘. 화나고 이랬거든. 화나고 그랬어? 왜 화가 났을까 우리 이쁜 이도가?
이제 닌텐도는 그만해요. 그래서 아빠 음, 그러게 음. 아빠 아까 엄마랑 같이 오빠랑 아빠랑 엄마랑 같이 이 돈 놔두고 가고 혼자 가지 않았죠? 아니요, 아빠는 일하러 나왔고 응, 엄마는 응. 이도랑 같이 방에 있었었잖아. 나도 어제 이제 올리브 나무 찾으러 갔대. 그랬어? 엄마 찾아봐. 엄마 어디 있어? 이게 다 올리브 나무야, 이도. 그래서 엄마가 못 찾았죠? 이거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올리브 나무야. 올리브 꽃은 지금 다 졌고, 이도 올리브 열매가 얼마나 폈는지 한번 볼까? 응. 아이고, 쬐끔하다. 네, 보이세요? 네. 아직, 네, 요거야, 요거, 이도. 요게 지금 올리브 나무. 올리브 완전 많다. 바람에 흩날려서 초점 잡기가 좀 힘듭니다. 네. 아빠, 음, 걔 음. 초코마요 게임에서 이거 볼 것 같아. 그거 봤어? 맞다. 거기에 나오지, 그치? 이거 두개 먹으면 빨라지. 맞아. 저거 먹으면 빨라지는 거, 그치? 가장 깨끗하지. 자, 지금 이제 올리브 나무, 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올리브 나무가, 30헥타리에 몇 그루 정도의 올리브 나무가 있냐면, 이 농장주가 가지고 있는 이 올리브 나무 그루스가 총 2,000여 그루 정도 있어요. 2,000여 그루. 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을 30개를 지을 수 있는 부지에 2,000여 그루의 올리브 나무밖에 없다. 그 정도, 네.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래전부터 이 올리브 농장을 이제 방문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 올리브 농장에 저도 처음 왔을 때 제가 알고 있었던 올리브 나무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제가 처음으로 이탈리아에 와서 봤던 올리브 나무는 로마의 산 칼리스토라고 불리는, 네, 공동 묘지가 있어요. 문 왜 열어요? 이도 왜요? 저 안은 더 더워. 나도 알지만 음. 이 안은 더 더워, 이도. 들어갈 수 없어. 아빠, 음. 나못 마시고 싶어. 안에 들어가서 물 달라 그래. 안에 들어가려 물 마실 수 있잖아. 아니, 여기는 물 없어, 이도. 물 저 안에 있지. 여기는 물 없어. 어제 다 안으로 가져갔어, 숙소 안으로.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인들보다 먼저 이곳에 있었던 소수민족들이 있었었고, 그 소수민족들이, 그 소수민족들이 처음에 이곳에 와서 이제 올리브 나무가 이제 심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그리스의 영토 안으로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토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여행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가는 지역 중에 뭐 로마도 있고 피렌체도 있고 뭐 베네치아도 있고 밀라노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나폴리라고 불리는 도시 있죠. 나폴리. 나폴리라는 도시도 있는데 그 나폴리가 원래 이름이 네아폴리스라는 것 알고 계시죠? 네아는 new, 새로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네아폴리스라고 한다면 곧 직역을 하자면 새로운 도시, 새로운 공간이란 뜻이죠. 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자, 손을 놓고 여기를 짚어봐요. 네. 자, 다리 여기 짚고. 아빠, 아빠도 들어가.
이도 아빠도 계속 들어간다고. 우리 김 작가를 찾으러 가야 되겠어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여기는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김 작가를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지금 올리브 농장주가 머물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여기 숙소로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세리아 브랑카티라는 숙소 이름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캠핑 여행 중에 지금 이곳에서 3박을 예약을 잡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캠핑카 여행도 너무 좋고, 그런데 이제 뭐 아무래도 일반적인 숙소보다는 조금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불편할까봐 왔는데, 네, 너무 편하게 여기서 어제 빨래도 다 널고 그러했습니다. 네. 되게 오래된 자동차도, 렌트카 자동차도 보이네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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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작가 없나봐요. 민주! 민주? 김작가 없네. 어디 갔을까요? 민주! 잠깐만. 또 민주! 오빠랑 엄마는 어디 갔을까? 이도 아까 같이 안 다녀봤었어? 아까 같이 나가자 그럴 때 나갔었어야 됐는데, 그치? 저기 왔다. 이도는 왜 안 데리고 다녀요? 이도 왜 쫓아냈어요? 이한 안녕. 이하는 잘 보고 왔어, 이한? 3,000살 된 나무 봤어. 3,000살 된 나무 벌써 보고 왔어? 어땠어? 머리가 꼬부라졌는데 어. 엄청 신기한 게 어. 올리브가 떨어지고 새로운 나무까지 생겨서 3,000살 된 나무 말고 1살, 2살 된 나무가 나왔어. 그랬어? 응. 와, 그게 1살, 2살 된 나무가. 그래, 그럼. 이도는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가. 이한이 어디가? 아니야, 가요. 닌텐도 이제 못해요. 닌텐도는 저녁에만 할 거야. 네. 그거는 조금 닌텐도 안 할 거야. 조금 쉴게. 아니야. 여기 통신이 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설명하면서 찍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들어갈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네아폴리스라고 불렸던 그 그리스인들이 만들었던 도시가 바로 현재 나폴리인데, 여기 현재도 그리스에서 제일 먼저 또 넘어올 수 있는 지역 자체가 바로 여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그리스인들이 맨 처음에 와서 살다가 뒤늦게 로마가 조금씩 커나가면서 이제 로마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로마인들이 그리스인들과 그리고 그 이전에 자, 엄마 따라가. 알았어. 그래서 그리스인들과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살았던 여기에 소수 민족들이 처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올리브 나무의 바로 역할을 알게 됐던 거예요. 이 올리브 나무의 바로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그 당시 로마인들은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뭘까요? 물이죠.
네, 물만큼 필요한 게 바로 불이에요. 지금은 불을 지피기 위해서 그 가스도 있고 천연가스나 가스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불이 없으면 전기를 또 피우기도 해서, 예전에는 이제 가스레인지나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석유 뭐 이런 거, 가스레인지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또 석유나 이런 걸 통해서 등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을 통해서 또 뽑아냈던 적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지금처럼 뭐 땅을 시추해서 뭔가가 기름이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역사적으로 전승대 내려오는 그 얘기에 의하면 현재 로마의 산타 마리아 트라스테베레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죠. 산타 마리아 트라스테베레 성당, 거기가 원래 그 폰츠 올레이라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기름이 땅에서 샘솟아서 나왔다라는 이런 전해려 내려오는 얘기도 있지만, 원래는 땅 속에서 기름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자연에서 식물성 기름을 추출하는 게 로마인들의 가장 큰 이유였었어요. 그 중에서 올리브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을 로마인들은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 올리브 나무를 로마 지역 전체에 이제 심게 되고, 그래서 지금 뭐 그리스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로마에 와서 좀 더 어떻게 해요? 광범위하게 늘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과거 로마의 영토 안에 들어갔었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아니면 프랑스나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서유럽권의 모든 지역들이 다 로마인들의 그런 올리브가 지금까지도 바로 그들에게 가장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이 로마인들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올리브를 심었던 방법들이 가장 놀라운데, 이 농장을 제가 가장 또 최고다라고 일컬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농장이 아직도 그 로마인들의 방법을, 2000년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전에 그 얘기가 나와요. 30헥타르가 되는 어마어마한 이 크기의 농토에, 이 부지에 2000여 그루의 올리브 나무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행과 열, 행과 오와 열이 완벽하게 잘 맞아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지금 보면 이쪽 측면에서, 요거는 이제 조금 오래되지 않은 나무인데, 이 측면에서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요 나무 뒤쪽으로 나무들이 일렬로 되어 있고 이렇게 가리워져 있죠. 작은 나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좀 더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나무에서도 거의 일렬로 이렇게 쭉 하고 나무가 줄을 세워져 있어요. 이건 당연히 이제 그 나무마다 이렇게 심어놓은 걸 알 수 있는데, 그거보다 이 나무 사이의 간격이에요. 로마 시대 최초의 이제 식물 도감책을 썼던 인물이 나옵니다. 꼴룸 멜라라고 불리는 로마 시대의 바로 이제 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세계 최초의 식물 학자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책이 식물과 관련된, 지중해성에 바로 이제 지중해 지역에 나오는 식물과 관련된 것을 많이 바로 그 책에 기술했기 때문인데, 이 기술 책에 보니까 꼴룸 멜라가 이 올리브 열매가 훨씬 더 품질 좋고 좋은 올리브와 잘 자라는 올리브의 바로 특징을 거기다 바로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올리브 나무 사이의 간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간격. 그 간격이 세산타 피에디. 세산타 피에디. 영어라면 60피트, 60피트, 60발자국이라는 건데, 로마 시대 때 계산법으로 세산타 피에디가 현재 지금 거리수로 환산하면 대략 15에서 18m 정도의 거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뭐냐면, 올리브 나무는 심을 때 각 올리브 나무의 거리 간격이 중요한데, 그 간격을 15에서 18m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왼쪽에 나무 한 그루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나무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간이 지금 비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나무 한 그루가 또 있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나무 사이의 간격이, 요 간격이 세산타 피에디, 로마식 거리 측정 방법, 현재는 15m 정도. 자, 제가 지금 제 등 뒤쪽으로 올리브 나무 한 그루를 등을 지금 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보면 이 나무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정도. 요 정도 거리로 지금 거리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근데 이 간격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두 가지 이유가 제일 대표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요, 네, 지금 보면 나무 그 밑둥이 볼록하게 이제 솟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무들의 특징이 가지의 모습과 뿌리의 모습이 같이 간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올리브 나무 가지가 지금 네, 기둥에서 양옆으로 막 뻗어가죠. 그 뿌리도 밑으로 이렇게 뻗어가요. 그러면 나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뿌리들은 점점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이 나무 한 그루가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 서로 나무가 가까우면 그 영양분을 서로 뺏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와 반대편에 있는 나무들이 서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크고 오래도록 자라지 못하고 그냥 짧게 자라고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나무 한 그루가 바로 완벽하게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었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또 하나가 지금도 이제 여기 남부 지역은 농약을 거의 안 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병충해를 막고자 했는데, 로마 시대 때는 그 병충해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먼지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에 이 공간이 지금 이렇게 황토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차가 막 달려요. 그러면 마차가 빨리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흙먼지들, 이 황토 먼지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 먼지들이 이 올리브의 잎사귀와 바로 올리브의 열매에 이렇게 바로 이제 그 코팅을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코팅을 해주게 되면 병충해들이 그 올리브를 바로 쉽게 병들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과거의 방법을 쓰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왔던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나무가 또 하나가, 제가 얼마 전에 또 여기 디디님도 그렇고 신혜경님도 그렇고 달콤새콤님, 네, 우리 파밀리아 분들 중에서도 집에서 텃밭 일구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인이 직접 재배했던 거를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온다고 저희 집에서 이제 토마토를 화분에 심어놨는데, 그 토마토를 제가 다니는 한인성당의 수녀님에게 바로 살짝 맡기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딱 보자마자 이렇게 크면 제대로 못 커 라고 하더니, 네, 그 토마토에 쓸데없는 가지들을 다 쳐버리더라고요. 그래야 그 토마토가 남아있는 토마토라도 훨씬 더 네, 크고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항상 이 올리브 나무가 네, 계속해서 가지를 칠 때 나중에 네, 필요 없는 쓸데없는 가지들은 다 지금 쳐버려서 나머지 올리브에 네,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나무도 가지가 되게 앙상하게 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중간중간에 보시면 나무를 의도적으로 지금 가지를 다 쳤어요. 그래야 남은 올리브의 가지들이 네, 훨씬 더 잘 연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서, 또 우리 파밀리아 분들이 교회나 그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올리브 나무의 비유를 딱 들게 될 때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네, 그런 얘기를 하죠. 가지를 네, 쳐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된다. 왜? 남은 포도에 바로 나무에 영양소를 주기 위해서 농부가. 그래서 믿음을 이제 얘기를 할 때 가지침을 당하지 않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리브 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이렇게 가지를 쳐서 네, 오히려 더 제대로 된 올리브를 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나무 이제 살짝 보여드렸는데, 나무가 되게 독특하게 자라죠. 꽈배기처럼 이렇게 약간 좀 꼬아지거나 이렇게 빙빙빙 도는 듯한 형태로 가게 되는데,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이 나무가 지금 2000년이 넘었어요. 네, 자, 여기 살짝 숫자가 있는데 숫자 한 번만 살짝만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글씨가 좀 사라졌는데 리오네 풀리아라고 돼 있어요. 풀리아 지역, 네, 풀리아에 관련된 지역에 있는 263,565번이라고 하는 건데, 요 숫자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숫자 또 한번 볼게요. 74012라고 돼 있고, 네, 잘 안 보일지 모르는데 여기에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140이라는 숫자가 써 있어요. 자, 하얀색으로 리오네 풀리아 263,565번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이탈리아 지역 중에서 이 풀리아주가 또 올리브에 관련돼서는 또 이탈리아에서 최고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이 풀리아 지역의 올리브가 어떻게 자라는지, 또 올리브의 특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표본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인공위성과 함께 연결되는 심을 그런 걸 탑재를 해놔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 또 비가 적게 올 때, 그리고 또 날이 더울 때, 건조할 때, 뭐 온도가 어떻게 올라갈 때, 계절마다 또 어떻게 자라는지를 바로 완벽하게 표본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곳 대표되는 이 풀리아 지역의 올리브 나무를 선택해서 바로 표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붙여놨던 거거든요. 그 나무에 이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풀리아 지역에 263,565그루 정도의, 물론 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있어서 지금도 이탈리아 요거를 조사하는 기관이 바로 어디냐면 이 남부 쪽에 있지 않고요.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의 페루자 쪽에서 요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써 있는 7401, 요거는 올리브 나무의 고유 번호고, 그 밑에 140번이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네, 140번. 요거는 이 올리브 나무에 바로 탄소를 조사를 해서 이 나무가 몇 년 정도 됐는지를 추정을 하게 되는, 그래서 2000년 이상 된 나무일 경우 이런 표식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농장에 표현된 이 140번이라는 이 숫자가 곧 어떤 숫자냐, 여기에 있는 이 2000그루 정도의 나무 중에서 140번이나 되는 이 나무는 2000년 이상 됐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이 표식이 또 있어요. 자, 여기 140번입니다. 한번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네. 자, 얘는 141번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나무도 역시 2000년 이상 된 나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나무가 2000년 됐다. 어떻게 나무가 2000년 동안 그렇게 자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올리브 나무는 접붙임, 접목식으로 자라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그루의 나무가 계속해서 커져서 나무에 바로 이제 연식이 오래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올리브 나무는 처음에 가지는 되게 작은데, 나무의 첫 기둥은 되게 작은데, 나무 기둥이. 근데 점점점 그 나무에 또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또 뿌리를 내리고 한 그루의 나무가 또 되게 되면 그 나무가 다시 붙어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무가 서로 붙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한 그루의 나무로 더 두꺼워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장 오래되고 제일 먼저 있었던 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영양소를 다른 접붙임을 통해서 자랐던 나무에게 줘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 그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나무가 가지가 바로 생기를 잃게 되죠. 지금 보면 여기 이 나무들이 지금 보면 비어있는 소리가 나죠. 죽은 나무들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 가운데 더 오래된 나무가 있었을 거예요. 그 나무가 접붙임을 통해서 이 나무가 됐고, 이 나무가 되면서 또 접붙임을 그래서 신기는 이 나무가 또 형성이 돼버린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제일 오래된 나무는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위에 가지를 이렇게 치고 자르는 것처럼 이 밑으로 또 수많은 열매들이 또 땅에 뿌리 내리고, 그것이 하나의 나무가 되면 아무래도 그 나무가 또 여기 접붙임을 통해서 자라는 것도 분명하지만, 너무나 많이 접붙임을 통하면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그 온전했던 원래 나무, 모나무, 엄마 나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요. 그래서 좀 튼실한 나무들 빼놓고는 또 나머지 나무들은 아예 싹을 또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나무가 다시 또 새롭게 이제 뿌리를 내린 나무인데, 이 나무가 지금은 이렇게 별도로 떨어져 있지만 이 나무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또 이 옆에 나무와 함께 붙어지면서 자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나무 보이죠? 이 나무. 이 나무가
원래 한 그루의 나무고, 이 나무가 원래 또 한 그루의 나무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옆으로 이 나무가 또 한 그루의 또 나무예요. 이 옆에도 마찬가지죠. 요게 한 그루의 나무고, 이게 한 그루의 나무였었어요. 그 나무들이 계속해서 같이 자라면서 붙어지게 됩니다. 요것도 성서정에 보면 이제 성서에서는 올리브 나무가 나오는 게 이제 감람나무라는 이름으로 이제 표현이 돼서 한문으로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바울 사도, 바울어 성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했던 적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 올리브 나무의 품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가 붙으면 돌 감람나무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붙으면 참 감람나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올리브 나무에 어떤 나무가 붙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라는 건데,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올리브 나무가 그런 식으로 접붙임을 통해서 자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자라게 되는데, 보통 이제 5월달 정도 되면 꽃이 피고 이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게 초점이 안 맞아서 그 꽃이 이렇게 열매로 또 이제 맺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정도의 작은 올리브가 되는데, 이게 10월달 정도까지 계속 커나가요. 근데 다 커도요, 저의 이 새끼손가락 이 한마디보다도 작아요. 한 요만큼 자랍니다. 다 커도 요만큼 자라요. 대부분 이제 올리브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올리브가 큰 올리브도 있어요. 막 엄지손가락의 바로 마디보다도 큰 올리브도 있고, 또 자잘한 올리브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이 지역의 품종은 자잘한 올리브를 이제 재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올리브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올리브가 다 같은 올리브가 아니에요. 올리브 열매가 올리브 열매의 품종이 무려 지중해권, 그 세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지중해권이 거의 대다수지만 2,000여 종의 올리브가 자란다고 합니다. 2,000여 종. 같은 올리브가 아니라 올리브의 품종이 2,000여 종이 된대요. 그리고 그 2,000여 종 중에서 700여 종 정도가 직접적으로 절여서 먹거나 식용으로 먹게 되고, 나머지 1,300여 종은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해요. 그 중에서 이곳 이탈리아 남부 최고의 올리브, 이 지역의 품종은 주로 이제 이 지역의 품종이 두 가지의 품종이 보통 나오게 되는데, 뭐 몇 개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꼬라띠나라는 올리브 품종이 있어요. 꼬라띠나라는 올리브 품종이 있습니다. 꼬라띠나. 그리고 또 하나의 품종이 이쪽 지역을 또 다른 말로 살렌토라고 부르게 되는데, 올리아롤라 살렌티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올리아롤라 살렌티나라는 품종으로 부르기도 해요. 여기 농장주분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여기에서는 꼬라티나 품종이 대략 한 70%, 올리아롤라 살렌티나라는 품종이 보통 30% 정도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쪽으로 토스카나 지역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프란토이오라는 품종이 있어요. 프란토이오는 이제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는 올리브 품종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올리브를 과거에 그 손으로 직접 짰던, 추출했던 그런 공간을 프란토이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차출하는 그런 장소를 프란토이오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나무가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가서 형성돼 있죠. 이런 나무들 딱 보면 전 이제 알게 돼요. 이런 나무도 2000년 됐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역시 2000년 된 나무네요. 150번. 그래서 여기에 2000년 이상 된 나무가 한 200여 그루가 좀 넘는다고 합니다. 이 공간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프란토이오라는 품종도 있고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그 품종 자체를 사실은 이 농장주분께서는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 조금 뭐 본인의 만족이긴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좀 고급스럽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딱 두 가지의 품종 중에서 꼬라티나 품종인데, 이 꼬라티나 품종이 요즘 들어서 각광받고 있어요. 불과 정말 이탈리아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너무 아마로 해서 약간 좀 쓴맛 비슷한 게 나거든요. 너무 아마로하고
네, 너무 약간 좀 매콤해서 네, 오히려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도 사실 네, 그렇게 각광받지 못하고 있다가 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이게 제대로 된 올리브다 네, 라고 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2006년도에 네, 미국의 네이처지에서 발표를 했었을 때 이 올리브유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우리 인체에. 그래서 이 지중해권 사람들, 이 다른 유럽권 사람들에서 그러니까 다른 서구권 사람들에 비해서 더 건강하고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오랫동안 사는 이유에 바로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가 아마 그들의 먹는 것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네, 호기심을 가지고 네, 연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그 유럽 사람들, 서구권 사람들에 비해서 유럽 사람들이 유독 더 많이 섭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니라 올리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올리브유에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올리브에 대해서 막 연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올리브에는 네, 우리 인체에 가장 많은 역할에 도움을 주는 그런 페놀 화합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 36가지 페놀 화합물 중에서 가장 우리 몸에 좋게 반응한다는 폴리페놀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네, 이 폴리페놀 성분을 오랜 동안 꾸준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요, 몸 안에 발생하는 염증으로 발병되는 모든 병들, 그리고 네, 이 혈관 속에서 쌓이는 노폐물들, 혈관의 막힘을 네, 풀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네, 혈관을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병들, 뭐 심근경색, 뭐 동맥경화,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염증으로 발병하는 모든 병들, 뭐 치매도 뇌에 염증이 쌓이면서 네, 걸리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나 아니면 암, 네, 여러 가지, 그리고 이런 비만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네, 염증 때문에 발생하는 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자연적으로 섭취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올리브유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분이 뭔지를 연구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수많은 식물성 기름들과 다르게 올리브유에서 유독 그런 성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때부터 더 한번 깊게 파들어가서 이 올리브유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올리브유에는 그 매캐한 맛이, 네, 아마로한 맛, 그러니까 약간 매운맛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쓴맛과 풀맛의 약간 그 가운데, 그 다음에 그리고 목이 약간 따끔따끔해지는 이 매운맛, 이 매운맛이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 맛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맛에서 가장 많은 바로 이 폴리페놀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리브를 꾸준하게 먹으면 된다는 건데, 근데 매운맛이 강하면, 그러니까 이 쓴맛이 강하면 강할수록 훨씬 더 폴리페놀의 성분이 더 많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이제 이 쓴맛이 올리브의 최고의 맛으로 각광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장에서 이 꼬라티나라는 품종이 올리브 품종 중에서 그 매운맛과 쓴맛, 그 다음에 이 아마로한 맛이 제일 강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농장주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사실은 자기의 올리브가 빛을 받고 있다. 그 전에 오래전부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 매운맛 때문에 좀 외면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게 됐는데, 이제 좀 선호하고, 그리고 우리 파밀리아 분들 여기 드셔보셨죠? 네, 매운맛 자체가 달라요.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름맛이 하나도 안 나고 매울 수 있지? 분명히 기름인데. 그런데 이 농장주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이 자기의 올리브 맛이 좋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깜짝 놀라요. 이미 일본은 훨씬 더 앞서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미 바로 이 꼬라티나 품종에 대해서 알고 있었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꼬라티나 품종을 한 가지 품종만 쓰는 게 이제 이 지역의 이 올리브 농장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네,
근데 그 꼬라티나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걸 어떻게 추천하냐에서 또 달라지는데,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오는 곳, 태양이 많이 비치는 거에 따라서 이 당도가 올리브의 바로 열매 숙성되는 게 달라진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농사를 짓다 보면 어떨 때는 뭐 비 때문에 흉작이 들었다, 어떨 때는 비가 너무나 안 내려서 가뭄이 들었다, 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바로 이 강우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일조량에 따라서 올리브 열매가 맛이 조금씩은 차이가 난다는 거야. 아주 미세하게나마, 아주 조금씩이라도. 그런데 이 농장주는 작년에는 비가 많이 내렸고 그래서 이런 올리브 맛이 나왔고, 올해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좀 더 태양이 많이 비쳐서 이런 맛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매년 그 맛이 달라지는 것. 그러니까 올해는 기후 때문에 이런 맛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런 기후 때문에 이런 맛이 나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믿고 이 올리브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올리브 농장만의 바로 노하우가 있어요. 네. 날씨, 1년의 비양에 따라서 수확 시기를 좀 더 당기기도 하고 좀 더 늦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꼬라티나의 이 아마로한 맛, 쓴맛이면서 매캐하면서 매운맛 같은 이 맛을 내기 위해서 항상 그 기준을 삼는다고 해요. 그래서 매년 거의 맛이 똑같게 나오는데 노력을,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네. 그런 열정이 지금 이 농장을 운영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아말피를 가서 또 그 레몬 투어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라 한 가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집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아버지,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래서 몇 대째 지금 이 올리브 농장을 지금 이렇게 이어받고 계승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는 어렸을 때 되게 좋았대요. 이 농장을 자기가 이제 나중에 아버지의 바로 업을 따라서 이어받고 이 농장을 관리할 생각에 되게 설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아이들이, 내 손주들이, 빠르면 내 아들이 이 농장을 과연 이 노동력의 가치를 두면서까지 이 올리브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탈리아의 명품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뭐 페라가모다, 뭐 구찌다, 아니면 뭐 그런 뭐 돌체가바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프랑스의 명품 샤넬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저는 이탈리아의 명품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페라가모가 명품이 되고 뭐 구찌가 명품이 되고 이런 것들은 그 처음에 그 기업의 발단을 해왔던 그 창업주의 마인드를 계속해서 이어갔었을 때, 그리고 그 본질을 유지할 때, 그게 바로 명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탈리아의 이런 대기업의 명품 회사들이 중국이나 다른 대기업들에게 계속 이제 팔려나가고 있는 안타까움,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이 중간에 퇴색될 수도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게 비단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올리브 농장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있죠.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올리브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올리브 자체가 안식년을 지낸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도 보였지만 올리브 열매가. 근데 이게 어떤 지역에 어떤 곳에서는 열매가 자라있고 어떤 곳에서는 열매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올리브 자체 내에 바로 서로 올해는 내가 열매가 맺힐게 라고 하고, 그리고 난 올해 열매를 맺혔으니 내년에 쉴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열매가 맺히지 않던 가지는 올해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올리브 열매가 계속해서 이렇게 맺는 게 아니고, 그 올리브 나무 자체 내에서 서로 1년씩 번갈아가면서 안식년을 지내든, 1년 쉬고 다음 1년에 열매가 맺히고, 또 올해 열매가 맺히면 내년엔 또 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한다고 해요. 이게 또 자연이 주는 놀라운 섭리죠. 자, 제가 와 있는 이 나무, 지금 제가 돌담을 살짝 넘어왔는데요.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3000년 된 나무가 이 주변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대다수 사람들이 쭉 가고 여기 서서 이렇게 보고 3000년. 정말 상상도 안 되죠, 그쵸? 네. 그러면 요 나무를 딱 보게 돼요. 딱 봐도 오래돼 보이잖아요, 그쵸? 딱 봐도 오래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이렇게 싹 보면서 표시를 그냥 아까 전에 이거 우리 가이드님이 얘기했는데 요거 2000년 된 이상 된 나무에는 요거 붙였다고. 그러니까 표식이 붙여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오래됐구나, 요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요 나무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역시 2000년 이상 된 나무라는 걸 겉에 표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나무가 이제 엄마 나무, 최초의 엄마 나무는 이제 원래 이 가운데 있었겠죠. 그 나무가 지금은 모든 영양분을 그 나무에 붙었던 또 다른 나무에게 다 주고 지금은 가운데는 비어 있고, 남은 가지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겨울에는 여기에 이제 야생 동물들이 와서 또 쉬기도 하고, 어린아이들도 이 안에 또 들어가면서 또 사진들 많이 찍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는 3000년 이상 된 나무는 아니에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이렇게 드는데, 로마인들이 기준을 삼을 때, 나무 한 그루 기준 삼을 때 어떻게 했죠? 서로 나무 사이에 간격을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오른쪽에 올리브 나무와 간격이 이미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무에도 역시 오와 열을 맞춘 채로 딱 하고 자리매김하고 있죠. 오래됐기는 하나, 로마인들이 올리브 나무를 심고자 하는 그 기준에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와 열에 어긋나지 않고 올리브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인들에 의해서 심어졌던 나무예요. 근데 그리스인들이나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여기에 원래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그냥 올리브 나무가 자라는 것을 놔둔 채로 올리브를 키웠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 양분을 만나서 3000년 된 올리브 나무를 봤다라고 했는데, 그 나무 지금 제가 보러 갑니다. 누가 봐도 오래돼 보이죠. 살아있는 게 경이로워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예요, 이 나무. 지금 이 나무가 좀 많이 힘들어서 양쪽에서 줄로 그 나무를 지금 지탱하고 있네요. 우리 할머니 힘내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3000년을 버텨왔듯이 4000년, 5000년도 계속 버텨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3000년 돼서 사실은 이 나무가 이렇게 휘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가지가 일직선으로 뻗는 게 아니라 약간 꽈배기처럼 휘어지면서 자라게 되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3000년 돼서 이렇게 휘어져 있다라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나무가 다른 주변의 올리브 나무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와 열을 벗어난 것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다른 나무들은 주변에 뭐 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돌들을 캐서 그 토질 안에 있는 영양소를 최대한 잘 먹을 수 있도록 주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농사 지을 때 자갈 다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냥 자갈 있는 데다가 아무리 씨를 뿌린다고 그게 제대로 자라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로마인들 이전에, 그리스인들과 그 이전에 바로 이곳에 살았던 소수민족 사람들은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거를 재배한다기보다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야생으로 키우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아직도 암석이 고스란히 그냥 돌밭이에요. 돌밭이다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영양소를 완벽하게 계속해서 먹지 못하다 보니까 위로 건강하게 자라기보다는 옆으로 휘면서 자랐던 거죠. 휘는 속도와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만약에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다면 휘는 속도는 좀 더 적어서 위로 뻗었을 것인데, 자라기는 조금 자라는데 휘는 속도는 줄어들지 않으니 옆으로 휘면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 바닥의 돌, 지금이라도 이 나무를 위해서 걷어내는 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이 나무가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3000년 된 나무의 어떤 역사성, 당시에 그리스인들, 그리고 그 이전에 이곳에 먼저 살았던 민족 사람들의 그들만의 농사법을 유일하게 현존하는 채로 보여주는 게 또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딱 돌아보게 되면요, 무조건 새 것이라고 해서 계속 바꿔나가고 이게 좋으니까 그걸 무조건 따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좀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고 그냥 과거에 멈춰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이탈리아의 바로 문화의 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콜로세움 만약에 없애고 거기다가 고층 빌딩 짓고 더 화려한 건물 짓고 명품관을 만든다면 더 많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네.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유지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 방문하는 사람들이 입장료 수익으로 그 유지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지금 현재 콜로세움이에요. 그래서 콜로세움도 지금 현재 보수하는데 400억 원의 돈을 이탈리아 명품 토즈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입장료 수입으로도 그 콜로세움의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족해요. 그러면 입장료를 받지 않고 콜로세움을 없애고 고층 건물을 짓는 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2000년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도 이 또한 로마인들이 만들어낸 역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올리브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리스의 한 역사구나. 로마인들 이전에 더 먼저 이곳에 뿌리를 내렸던 그들의 문화가 아직까지 이 올리브나무 한 그루에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구나. 거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돌 치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3000 됐는 이 올리브 나무가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라는 건 이 맺혀 있는 올리브 열매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안에는 놀랍게도 이렇게 텅 비었어요. 네. 정말 살아있는 게 놀랍습니다. 안에는 다 이렇게 텅 비어있는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에 영양소가 또 이렇게 새순을 또 돋게 하고, 이 새순이 또 가지를 또 뻗게 되고, 그 가지들을 통해서 열매가 또 맺히고, 이러면서 3000년을 지내왔던 올리브 나무예요. 자, 일일이 모든 나무들을 다 소개시켜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던 걸, 그냥 지금의 농장주의 마인드라 본다면 이게 로마인들의 방법이다. 중요하지 않아. 나는 더 많은 올리브를 많이 심겠어. 그래서 박리담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품질 좋은 올리브보다는 더 많은 올리브를 심는데 더 초점을 붙인다면, 이 나무 사이에만 해도 정말 1m 정도의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면 여기에 빼곡하게 정말 올리브를 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거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가치를 두면서 지금도 이 빈 공간을 이렇게 남는 부지를 그냥 버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조금 전 이제 보통 수확철은 이제 10월부터 11월 정도 이제 수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올리브를 이제 그 보통 등급을 나눌 때 엑스트라 버진이다, 버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또 혼동을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한다면 무슨 뜻일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엑스트라 버진은 처음 수확해서 짠 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수확해서 짰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처음 수확한 것도 처음 수확한 거지만
여기는 아직 올리브꽃이 아직 피어 있네요. 네. 초점이 안 맞는다. 바람이 흩날려서 초점을 맞추기, 맞았다. 네. 올리브꽃이 아직 피어 있어요. 네. 이제 곧 떨어질 건가 봐요. 처음 수확했다 하기보다, 네. 올리브를 추출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기름으로, 그러니까 올리브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기름으로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버진이다라고 나누게 돼요. 버진. 네. 그래서 어떻게 추출하냐면 열을 가하지 않고, 네, 자연적인 압착 방법을 통해서 이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거를 거대한 통 안에 넣고 빙빙빙빙 돌리면서 약간 가는 듯하게 이렇게 딱 뽑아내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 온도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15도 정도의 온도로 저온으로 해서 올리브를 이제 갈아서 자연적으로 이제 추출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인공적으로 열을 가해서 추출하지 않고 온도를 낮춰가면서 자연에 좀 더 가깝게 이제 추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건강에 좋은 올리브유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올리브는 산화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바로 산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훨씬 더 몸에 좋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온으로 추출을 되는 이 올리브유의 산도를 측정을 했었을 때 그 산도가 2 미만이면, 네, 버진이 들어가고요. 산도가 0.8 미만이면 엑스트라 버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추출을 하고 난 뒤 그건 다 버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산도를 다시 측정을 했을 때 그 기준이 0.8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등급이 엑스트라, 0.8 이상이고 2 미만이면 이거는 등급이 버진에 들어가요. 그래서 버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버진이라고 한다면 이제 보통 처녀라는 이름으로 또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올리브를, 열매를 고스란히 내가 통째로 섭취를 했었을 때 몸 안에 좋은 성분이라는 이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요거를 그냥 날로 섭취를 했을 때 100을 몸에 좋은 성분을 섭취를 한다라고 한다면 기름으로 추출했을 때도 100의 성분을 먹을 수 있도록 추출하는 방법, 그게 바로 압착, 저온 압착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날 것 그대로 성분이 손상을 입지 않고 추출된다고 해서 버진이라고 추출 방법에서 부르고 있고, 그 추출하고 나면 거기에서 산도가 덜 산화되느냐에 따라서 버진과 엑스트라 버진으로 나누게 된다. 자, 그런데 그렇게 추출했는데도 다 버진이라고 부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아니,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이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게 올라가게 되면요, 더 이상 이것은 날로 섭취를 할 수 없을 만큼 산화가 된 올리브유다 라고 한다면, 그런 올리브, 그리고 아예 바로 식용으로 불가능한 이 올리브를 같이 열을 가해서 인공적으로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 번 더 추출하기도 하고 또 열을 가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버진에 들어가지 않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식용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용도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등불로 과거에 로마인들도 썼었고 몸에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이탈리아에 없는 말이 있는데 퓨어라고 불리는 올리브유가 있어요. 퓨어 올리브유는 좀 신선한 느낌을 많이 주게 되는데, 이거는 날로 식용으로 곧바로 먹지 못하고 요리용으로 적합하게 나온 또 다른 용도입니다. 자, 그리고 올리브유, 요리할 때 써도 좋으냐 안 좋으냐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미 파밀리아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이건 버진이건 열을 가해서 요리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통 이제 발연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기름은 열을 가하면 연기가 발생하는 그런 온도의 점이 그 기름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올리브유의 발연점은 보통 180도에서 200도다.
그렇기 때문에 열을 가하게 되면 나쁜 성분이 나와서 올리브유는 열을 가하지 않고 날로 먹어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반은 맞다는 얘기는 날로 먹었을 때 좋아요. 근데 열을 가한다고 나쁜 성분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이 올리브는 열을 가하는 순간 나쁜 성분이 생기는 게 아니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먼저 산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몸에 좋은 엑스트라 버진의 산도가 아주 낮은 걸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날로 먹었을 때 내 몸에 100이라는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게 날로 먹지 않고 열을 가해서 먹으면 100이라는 성분이 아니라 그 성분이 80이나 심지어는 50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나왔어요? 지난번부터 나왔겠죠. 네. 아직 계속 그냥 녹화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 날로 먹어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날로 먹는 건 그 날로 먹는 게 아닙니다. 기왕이면은 그냥 열을 가하지 않고 먹었을 때 최고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열을 가하지 않고 먹는 게 최고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비싸게 좋은 올리브유를 샀고 이게 자주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없는 올리브유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열을 가지 말고 샐러드에 뿌려 먹고 아침마다 공복 상태에서 매일 한 숟가락씩 여러분들이 입에 드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훨씬 더 몸에 좋은데, 근데 나는 언제든지 사실은 내가 맘만 먹으면 올리브유를 구할 수 있다. 그것이 엑스트라 버진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모든 요리에 엑스트라 버진을 써도 돼요. 훨씬 더 음식 맛의 풍미가 달라집니다. 건강도 건강인데 음식 맛의 풍미가 달라지는 게 바로 이 엑스트라 버진의 올리브유의 또 특징이에요. 튀김 요리에도 써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고급 호텔들, 식당들 이런 데 가면요, 다른 기름 안 씁니다. 뭐 까놀라유나 뭐 요즘 아보카도 유행이고 뭐 이런 다른 식물성 기름 쓰기보다는 오롯이 올리브유만 쓰는 그런 식당들도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그게 더 고급지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올리브유는 공기와 산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리브유를 이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관 방법이에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데 대신에 차갑게 보관을 해야 좋아요. 냉장고에 보관은 안 되지만 차갑게, 차갑다기보다 시원하게, 요 말이 더 정답인 것 같아요. 시원한 상태에 바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하고 직사광선을 피하는 곳, 그리고 뜨거운 장소를 멀리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올리브가 훨씬 더 오래도록 건강하게 덜 산화된 채로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여는 순간 이게 산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오랜 동안 그냥 방치한 채로 놔두면 아무리 최고급의 엑스트라 버진, 그러니까 산도가 0.8 미만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세 산화가 돼서 엑스트라라는 이름이 아까운 게 바로 그 엑스트라 버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농장에서 파는 이곳은 산도가 측정했을 때 0.1, 0.2 요 사이입니다. 여기 엑스트라 버진은 0.1, 0.2 정도의 바로 그런 산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기 농장이에요. 그래서 0.8 미만이면 엑스트라 버진. 그래서 다 같은 엑스트라 버진을 하더라도 0.8이냐 0.1이냐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운맛이 좀 더 강하고, 기름 맛이 먹었을 때 뒤끝에 기름 맛이 덜 남으면 덜 남을수록 그게 최고의 올리브유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운맛은 나는데 먹었을 때 기름 맛이 좀 더 느끼한 맛이 이제 끝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매운맛만 좀 성분을 뽑아냈고 그렇게 최고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염두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가 질문을 퀴즈를 하나를 냈습니다. 자, 그 퀴즈 중에 이 모서리에 있는 요 공간에 구멍, 이 세로로 길게 뚫려 있는데
요 구멍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퀴즈의 정답을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다라고 하면, 네, 한 분에게만, 네, 최초로 대답했던 한 분에게만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새벽 방송에, 제가 새벽 방송에 함께 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정오 방송에 아시겠지만, 몇 가지 힌트를 드리면, 요게 가장 높은 건물이에요. 가장 높은 건물에 가장 꼭대기에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전기가 그러니까 전기가 발명되지 않았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간이다. 그리고 이 너머에 바다가 있다. 네. 바다를 보기에 가장 좋은 공간이다. 여러 가지, 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가 같은 용도입니다. 같은 용도인데 이 벽에도 있어요. 이 벽 사이에도 똑같은 용도로 세로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지금은 이 용도는 안 쓰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예전에 만들어 놨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예전의 용도였고, 지금은 이 용도로는 쓰고 있지 않고, 뭐 다른 용도로 쓴다면 이제 물 호수관을 쪽으로 통과시키거나 이렇게 쓰긴 하는데, 지금은 쓰고 있지 않는 용도, 하지만 과거에는 사용했었던 용도, 요 구멍과 같은 역할입니다. 네. 정답자 나오시면 제가, 네, 뭐 소정의, 이탈리아에서 보내드리는 소정의 상품을, 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네, 올리브유와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혹시 질문이 있으면, 네, 그 질문과 함께, 네, 다양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공간을 다니는데 역시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이 저장이 되길 바랍니다. 저장 안 되면 이건 정말 말짱꽝이에요. 네. 그래서 저장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네, 통신 상태가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이 방송을 좀 끌게요.